안녕하세요. 박연수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난번에 문학 속에 동양음식점이라고 해서, 동양루라고 하는 냉면집과 이문식당이라고 하는 설렁탕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곳에 연속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당시 식민지 시대 경성에는 어떤 서양 음식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 경성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뭐 소설에 나타난 음식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이라는 공간은 저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뭐 조선 음식점이라고 하는 냉면이라든지 설렁탕 혹은 장국밥, 비빔밥이라든지 만둣국과 같은 그러한 조선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은 종로 쪽에 많이 있었고요. 서양 음식점들은 주로 본점에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황금정과 장곡천정에도 어, 역시 서양 음식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 본정에 있는 청록당과 장곡천정에 있는 장곡천정에 있었던 조선호텔 식당과 그리고 또 화신백화점 식당에 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한번 찬찬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점 입구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쭉 따라서 가게 되면 히라타 백화점이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가네버 프루츠팔라, 명치제과 여러 서양 음식점들이 악기점, 서점, 백화점 등과 함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복당은 여기 미스코시 백화점이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고 조선은행이 있고 여기 경성우편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요쪽 미스코시 백화점의 바로 왼편에 어, 그 식민지 시대에는 1930년대 후반에 거기에 이제 조선저축은행이 생기고요. 지금은 그 조선저축은행 건물에 SC제일은행이 들어서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신세계에서 구매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광수의 흙에 보면 청목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흙은 독자들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경의 고향 또 시문의 상록수와 함께 1930년대 농촌소설, 농민소설로 가장 유명한 소설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광수의 제목과는 달리 흙을 읽어보게 되면 농촌소설, 농민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고요. 농촌소설이라고 하더라도 허숭이 고향의 마을에 가서 잠깐 일을 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농촌소설이라기보다는 거의 허순과 정선의 애정을 다룬 또 정선의 다른 남자의 편력을 다룬 애정소설, 애정통속소설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에서는 허순과 우여곡절 끝에 정선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허순은 경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흥미로운 것은 경성에서 허순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의 정동정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늘 자신이 꿈꿔왔던 농촌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 마을을 조금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촌으로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서는 나는 시골 마을에 가서는 못 산다. 왜 내가 여기 경성 뭐라고 하려 하고 세련된 경성을 버리고 고향 마을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허숭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은 혼자서 경성에 남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경성에 남아서 정선이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곳이 소설 흙에 보면 5성급 호텔과 함께 청목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성급 호텔은 조금 뒤에 살펴볼 바로 조선 호텔입니다. 지금도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선은 허숭이 고향 마을로 돌아갔을 때 조선 호텔이나 청목당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고,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라고 할 때 정선의 행동, 정선의 여과를 볼 때 청목당도 역시 조선 호텔과 함께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청목당은 염상섭 소설의 식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염상섭의 만세전 말고 3대를 살펴볼 때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 공경회가 조상훈을 데리고 가서 김회장집과 김이경을 불러내었던 곳으로서도 한번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미쓰코시 백화점이 있고요. 여기에 조선은행이 있고 여기에는 경성우편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제가 네모난 파란 색깔로 했던 박스에 저축은행이 바로 앞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청목당이 개점한 것은 1907년으로 서양요리점으로는 경성 아니 조선에서 가장 먼저였습니다. 어, 그 조선 호텔이 문을 열면서 조선 호텔 식당이 개장을 했던 것이 바로 1914년이니까요. 그거보다도 7년 정도 먼저 경성에 조선에 자리를 잡은 본격적인 서양 요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목당이 개점을 한 후에야 기독교 청년회관, 곧 YMCA회관 식당이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는 백합원이라고 하는 서양 요리점도 개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청목당은 단순히 가장 먼저 개장을 한 서양 요리점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또 정말 서양 요리, 정통 서양 요리에 가까운 음식을 제공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음, 어, 청목당의 모습인데요. 오늘 예전에 한번 제가 어, 강의를 하면서 아오키도와 맥주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들이고요. 옆을 보게 되면 뭐 인력분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라면 요 본점길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서 일본인들이 활동했던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쪽에 보게 되면 인삼 엑기스라고 해서 그렇게 본점이 일본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의 역량이 뛰어난 자양강장제 정도로 파악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사실은 반대편에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조선저축은행입니다. 옆에 조금 보이는 것이 미쓰코시 백화점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건물의 형태는
아직도 보존을 하면서 SC제일은행으로 사용이 되었으니까요. 뭐, 여기 신세계백화점 본점, 여기 SC제일은행, 이쪽에 청목당에 자리는 자리만 있지, 이제 형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쓰비시백화점, 조선저축은행, 또 청목당에 있던 자리를 한꺼번에 한번 가셔서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목당은 여기 1층, 2층, 3층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어, 거꾸로 설명을 할게요. 거꾸로 설명하는 게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3층에는 3대에서 문경애가 조상훈을 데리고 갔던 식당 겸 카페 라이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유명한 음식이 맛있는 서양 요리가 차례대로 나오는 코스 요리, 당시의 이름대로 하면 정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식당이나 카페였고요. 2층은 뭐였느냐면 주로 커피를 팔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핫초코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식민지시대는 초콜릿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의 과자인 초콜릿을 지칭하기보다는 핫초코, 음료를 지칭했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핫초코, 홍차 이런 차들을 팔면서 고급 수입 과자를 같이 맛볼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할게요. 1층에 대해서. 그리고 3층에서는 식당형 카페였으니까 식사를 했고, 2층에서는 주로 커피숍이었으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수입 과자, 고급 수입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를 단골로 다니던 사람은, 코스 요리를 먹고 커피와 과자를 먹었던 사람은, 어, 이거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먹는 것도, 조리해서 먹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1층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했냐면 3층과 2층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식자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층에서 식사를 하고 2층에서 차를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1층에서 식사재를 사서 가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낯선 요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식자재를 판매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음, 요 사진은 아니고요. 요 사진이 지금 청목당의 외관이고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에는 내부인데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내부 인테리어를 봤을 때 아마 3층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요 사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다 자전거예요. 저도, 청국장에 왜 자전거가 있지? 자전거는 주로 배달을 할 때 사용되었던 건데,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1930년대에 발표된 박태원의 여인성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청목당에다가 음식을 시켜서 배달시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1910년대나 20년대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식당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청목당도 배달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요. 이 자전거는 아마 그러한 배달용으로 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목당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했던 술은 올드파라고 하는 위스키였고요. 여기 청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휘라소라고 하는 3대에서 홍경애가 마셨던
그러한 술입니다. 청목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흔한 술은 아니었는데 뭐 올드파는 그래도 뭐 백마 위스키라든지 뭐 다른 위스키들과 함께 조금은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휘라소는 그렇지 않았는데 청목장에서 팔았다는 사실도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목장에서 팔았던 것들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정식이 지금 돈으로 하면 7만 5천 원, 10만 원, 12만 5천 원이었고 일품 요리는 비프 스테이크, 비프 스튜 같은 것들은 50전에서 70전 정도로 조금은 더 쌌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설명했던 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뭐 처음 청목당을 방문했던 조선인들은 그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검고 쓴 음료를 마시거나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으며 신기해하다가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은 단골이 되고 또 몇 사람들은 나 이 요리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이런 요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러면서 서양 요리가 조금씩 조금씩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아까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청목당입니다. 청목당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김남천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랑의 수족관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사파인데 왜 제가 이 사파를 가져왔냐면 흥미롭게도 이거는 어, 청목당의 내부가 아니고 청목당에서 3층에 테이블이 세팅되기까지 기다렸던 대기실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기실 자체가 웬만한 음식점보다는 더 고급스러워서요. 청국장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청목당에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그러니까 청목당의 계단은 아닙니다. 청목당의 계단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대를 올라가는 계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나선형의 계단이었구나 해서 성목당의 계단도 경성의 명물 중에 하나라서요.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 호텔 식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익숙한 것은 아마 덕수궁일 것 같아요. 뭐 경성구청은 지금은 시청으로 해서 예전에 건물도 보존을 하고 새로운 청사도 만들었지만요. 그래서 요쪽이 지금 황금정 1정목, 2정목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을지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을지로고 요쪽이 명동 쪽이니까요. 요쪽이 명동 쪽이니까 그러니까 을지로와 명동의 중간에 위치했던 호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 지금도 황궁우는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웨스틴 조선 호텔로 더 높고 큰 건물이 되었지만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앞쪽에서는 이광수의 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광수의 사랑의 다각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경성에서 돈 좀 있다는 돈 좀 많다는 사람들의 하루를 묘사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경성에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선 호텔 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 정식을 먹고 미스코시 백화점 식당에 가서 커피를 마신대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유릉에 가서 골프를 친다라고 하는데요. 그 유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을 해서
그 당시에 군자리 골프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군자동, 군자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조선에서 골프장은 몇 군데가 조선에 있었는데 18홀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 어, 골프장은 군자리 골프장, 군자리 골프장이 유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군자리 골프장에 새롭게 들어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대공원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약형에서도 돈 좀 있다는 사람이 조선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처럼 식민지시대 경성안이 조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습니다. 성북당은 1914년 조선 호텔이 문을 여는 것과 함께 최고의 서양 요리점이라는 간판을 조선 호텔 식당에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조선 호텔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가 되고 여기가 지금 또 당시에 유명했던 회전문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은 들어가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당은 요 회전문을 들어가게 되면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서 반대편 쪽으로 가면 저 뒤편 후원 쪽에 식당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문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 상록수라는 소설로 유명한데 불사조라고 하는 조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흥미로운 것은 그 불사조에 보면 조선 호텔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가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 불사조의 주인공은 개운인데요. 개운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가서 뭐 공연을 많이 하다가 독일 여성인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주리아에게 자기가 결혼을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보면 하루에 식사 비용이 14원, 아침, 점심, 저녁, 정식으로 먹었을 때 14원, 숙박비가 12원, 26원이 지출되는데 또 뭐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면 택시비,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차를 마시는 비용, 조금원에게 주는 티까지 계산하면 30여 원이 든다라고 했는데 30여 원이면 지금 하루에 조선 호텔에서 두 사람이 묵는데 15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조선 호텔에 장기 투숙을 했던 외국인이나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칠게다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 호텔, 제가 볼 때는 조선 호텔의 식당의 아우라, 식당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인 것 같아요. 팜코트라고 이름을 불렀듯이 야자수가 이렇게 많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아한 얼굴, 화사한 얼굴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무용가, 가장 유명했던 예술가였던 최승희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가장 유명한 연예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승희의 이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과 이 조선 호텔의 우아한 모습이 잘 매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유리로 장식해 썬룸, 그러니까 일광욕실, 여기에 보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위에도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마치 일광욕실 같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희가 나왔던 사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오늘
서양 음식점을 살펴보는 데서 마지막으로 가신백화점 식당을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보면 재밌냐면,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음식점, 특히 백화점 식당을 다시 조선식으로 바꾼 곳이 바로 가신백화점 식당이라서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조금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음, 지도를 보게 되면요,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가장 지금도 알기 쉬운 랜드마크는 보신각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백화점은 보신각 종의 맞은편, 그리고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지금도 있는 YMCA 회관의 왼편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곳에 종로타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로타워가 있는 곳에 가신백화점이 있었다라고 알면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의 여인명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가신백화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인명령은 이선희가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인데요. 그 중심 인물은 숙제인데 미래를 약속했던 유언이 사상범, 아마 사회주의 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고 나니까 또 고향에서 제가 잠깐 여기에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자 고향의 친척들이 너 이제 어떡하니? 그냥 빨리 결혼해라. 아무나 하거나 결혼을 해라고 하니까 그 친척들을 피해서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서 과신백화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숙제는 연인명령이라는 소설에서 과신백화점의 위용을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6층 건물의 그림자가 종로 거리를 거의 다 덮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썼던 게 아니라 요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렇게 서 있었어요. 종로 내거리의 오른편 위쪽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그곳을 아마 45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높은 건물이 흔하지 않았던 당시에 종로 내거리 한 모퉁이에 6층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건물의 위용이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7, 8년도에 신축을 해서 개장을 했을 때 화재가 나고 나서 그때는 그러니까 뭐 대개는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이다, 조지아 백화점이다, 미나카이 백화점이다라고 해서 본종에 있었던 백화점보다 신백화점이 무언가 어, 종로에 있고 조선인들이 주로 찾는 백화점이니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38년도에 새로 개장을 했던 와신백화점은 그런 편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타내죠. 이렇게 45도로 서 있고요. 이렇게 6층 높이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건물들을 위협하는 정도의 분위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철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여기도 또 유명했던 가게였던 유창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화신백화점과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동화 부인상해라고 하는 것은 라이벌로서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화신백화점에서 동화 부인상해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놓여서 1층에서 3층까지 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일신보에서 캡처를 한 것 같은데 화신백화점의 명물 에스카레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에스컬레이터가 놓인 건물이고요. 뭐 참고로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느 건물에 처음 놓였느냐? 아까 살펴봤던 조선 호텔에 처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3층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여인 명령의 숙제가 뭐 화신백화점에 대해서 묘사를 화신백화점의 내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내부에 대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 누리끼리한 크림색의 불빛이 흰벽으로 된 넓은 실내 하나 가득 담겨 선반 위에 치장해 놓은 인형이며 유리통 속에 들어있는 과자며 S자로 꿰어그른 넥타이들이며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누리끼리한 크림색의 불빛이라고 하는 걸 보면 형광등이 아니고 백열등이었구나. 거기에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뭐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백화점에 가게 되면 각 층별로 신사복, 숙녀복, 화장품, 문구 뭐 이렇게 돼서 각 층별로 판매하는 상품을 구분하고 또 같은 층에 여러 매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은 백화점에서 처음 선보인 방식이었습니다. 소설 여명기에는 어떤 재밌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백화점을 처음 찾은 사람이 백화점 안에 여러 점포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전부 한 사람의 전방이냐? 라고 묻는 정말 웃지 못할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층별 매장 구성에서 이로운 점은 지금과는 달리 2층에서 4층까지, 즉 백화점의 가장 핵심적인 층들이 1층에서 4층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2, 3, 4층을 남성용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은 부인들이 많았지만 그 부인들이 정작 샀던 상품은 남성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가 아마 보니까 제가 의류 잡화 매장에 점원으로 취업을 했나 봐요. 숙제가 여인 명령에서 있는 사파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화신백화점의 식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신백화점 식당의 입구에는 뭐 지금과 비슷하게 유리로 된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샘플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제가 전시된 샘플을 보고 먹을 음식을 고른 뒤 옆에 위치한 계산대에서 식권을 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즉 진열대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진열을 해두고 그 음식을 보고 식권을 사서 계산을 먼저 하고 밥을 먹는 이 시스템 자체가 백화점 식당에서 처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식권은 음식에 따라서 뭐 돈가스다, 오므라이스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전, 50전, 70전 이렇게 금액이 있어서 그 식권을 끊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음식은 어떤 거든지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요거는 아마 박태원의 우맹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나는 화신백화점 식당 입구의 모습이에요. 반대편에는 출근기를 파는 상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열대 안에서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을 보고 이 음식을 고르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신백화점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았으며 또 가격은 얼마였을까? 193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조선 넘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빼면 신선로 백반, 전골 백반, 어, 화신탕반, 비빔밥 등이 화신백화점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였는데요. 신선로 백반이 60전, 전골 백반이 40전, 화신탕반과 비빔밥은 둘 다 25전 정도 되었습니다. 뭐 신선로 백반이
3만 원, 전골 백반이 뭐 2만 원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뭐 정말 싼 가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신백화점, 그 신축을 했던, 아까 6층으로 신축을 했던 화신백화점 식당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더라도 아주 깨끗하고 정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화신백화점 식당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메뉴는 조선 런치였어요. 런치가 미스코시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미라카이 백화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메뉴예요. 그러니까 런치에는 밥, 샐러드, 삶은 감자 등이 공통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외에, 죄송합니다.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생선가스, 뭐, 요런 것들이 두세 종류를 주면서 따로따로 시켜 먹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서, 점심시간 한정을 해서 싸게 팔아서, 백화점 식당에를 가게 되면 누구나 런치를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 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준심이 윤직원에게 미스코시에 가서 난치 사주세요 할 때 그 난치가 바로 요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 메뉴가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아신백화점에서는 그것을 조선식으로 바꾸어서 조선런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조선런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없어서 그냥 런치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조선 런치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밥, 김치, 나물 등 반찬 몇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중에 전골, 구이, 찜, 탕방 가운데서 두세 종류를 같이 제공을 했을 거라고 아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런치 가격은 35전이었는데요. 신선로 백반, 전골 백반보다는 쌌고 화신탕반, 비빔밥 등보다는 비쌌습니다. 지금으로는 17,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화신백화점 식당의 메뉴 가운데 한 중간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밥이 있고, 나물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생선구이가 있고, 고기가 있고, 김치를 주는. 근데 아마 그릇은 이렇게 서양 런치처럼 한 그릇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릇은 따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조금은 곤란한 질문,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된다면, 백화점 식당 가운데 미스코시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에서는 서양 음식을 팔고, 일본 음식을 팔고, 심지어는 중국 음식도 팔았는데, 조선 음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의 음식이라고 해서 조선 음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백화점에서만 유일하게 조선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화신백화점 또 그 식당을 조선인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화신백화점 식당에서 조선 음식만을 판매하지는 않아요. 메뉴의 비중으로 본다면 오히려 서양 음식, 일본 음식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산포라고 해서 화신백화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화신백화점 식당에서는 서양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선 음식도 팔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음식을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먹기를 원하는 손님, 특히 가족 단위 손님의 요구 역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백화점들이 일본인 손님들을 위해 적용하던 시스템을 조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라고 보는 것들이 나을 것 같아요. 특히
1930년대 말 중일 전쟁에서 본격적인 전시 체제가 되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질 때 이 화신백화점의 주인이었던 박흥식의 행적, 정말 막 적극적이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친일의 길을 밟았던 박흥식의 행적을 본다라면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아마 제가 상품권 당시에 요거는 화신백화점의 상품권이라서요. 상품권의 모습을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식민지 시대 경송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서양 음식점 하나는 청록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조선호텔 식당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서양 음식점이 일본화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조선식으로 변형한 화신백화점의 식당까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